북한이 어제 오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영토인 괌까지 사정권인 화성 12형에 대한 검증 사격을 했다고 밝혀서 실전 배치를 확인했는데요. 북한의 이딴 무력 시위의 의도, 그리고 향후 한반도 정세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밝힌 미사일이 화성 12형 미사일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무기입니까? 화성 12형인 것은 이제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중장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중거리라고 얘기하면은 사거리를 한 5,500km까지를 중거리로 얘기를 하고 5,500km가 넘어가면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우리가 ICBM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화성 12형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6년 4월 달에 북한이 열병식에서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 집중적으로 시험 발사를 했었는데 뭐 기억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 8월에 이른바 괌 포위 사격을 북한이 한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한반도와 이 지역의 긴장이 고조가 됐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에도 이 화성 12형을 활용을 해서 괌도 주변에 포위 사격을 하겠다. 이제 뭐 그런 식의 일종의 엄포가 놓여져서 굉장히 긴장을 했었던 바로 그 미사일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이 사정거리를 딱 따져보면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미사일 발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검수 사격을 했다는 표현이 나오던데요.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은 검수 사격 시험이다라고 돼 있고 생산 장비되고 있는 그 미사일을 선택 검열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북한에서 장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보통 무기 체계가 실제 배치되었거나 배치되었을 때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미 배치돼 있는 미사일 중에 무작위로 뽑아서 쏴봤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하면 그만큼 안정성이 확실히 확보가 되는 거고 또 실전 배치한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검수 사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친 무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다라고 건가요? 뭐 그렇게 봐도 크게 무리는 없고 이미 2017년에 자신들이 실전 배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것이니까 확실하게 전력화가 됐다라고 우리가 봐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기 체계 용어가 조금씩 어려운 게 있어서요. 고각으로 발사했다 그러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고각이라는 것은 각도를 높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포물선을 갖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정상 각도라면 25도에서 30도 정도로 해서 발사되는 게 정상인데요. 고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이 치우쳐서 또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고각 발사가 돼서 이번에는 2,000km까지 사실상 대기권 바깥으로 들어갔다 나온 그런 고각 발사가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각으로 안 하고 정상으로 발사했으면 이제 사거리가 제대로 나오는 거죠. 이번에는 고각으로 발사했기 때문에 약 800km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사거리가 제대로 나오면 이제 4,500에서 5,500km까지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괌까지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북한이 고각 미사일 발사의 화성 12형을 전에도 고각으로 쏜 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 5월 달 이 화성 12형이 이번 발사까지 7번을 했는데요. 그때 4번째 발사 때도 고각으로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각도와 사거리로 쐈고요. 그 다음에 같은 해 이제 8월과 9월에 2번 더 발사를 했는데 그때는 제대로 된 사거리로 쐈죠. 그래서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3,000km까지 나오는 그런 사거리로 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각으로 쏜다는 거는 북한이 사정거리를 줄이기 위한 목적인 건가요? 보통 이제 테스트할 때 그렇게 테스트할 많이 때, 하죠. 그 테스트를 해서 안정성이 확인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내륙에서 쏴서 또 사거리를 완전히 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거리를 다 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일본 열도를 넘어갔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면 굉장히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괌 근처까지 쐈다 하면은 거의 전쟁 행위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목적도 좀 염두에 둬서 고각으로 쏘기도 하죠. 교수님, 그런데 제가 이제 뉴스하면서 북한 미사일 속보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한 달 내에 며칠 사이를 두고 이렇게 많이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거의 없었다라고 보입니다. 특히 연초에 지금 현재까지 7차례를 미사일을 썼다는 것은 뭐 북한식 표현하면 거의 속도전이라고 봐도 이제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렇다면 과연 북한이 도대체 뭘 목표로 하는 것인가? 이것이 뭐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정부 당국자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도 그렇고 올 1월에 들어서서는 결국 베이징 올림픽이 바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월 달에 한국 대선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작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그래도 좀 자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예상을 다 깨고
북한이 일종의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력 질주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그래픽으로 좀 보여드렸지만 탄도미사일하고 순항미사일 발사를 계속 이어오다가 이번 설 연휴에 중거리 미사일 발사한 거잖아요. 설 연휴를 의식한 것도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북한이 계속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일단 큰 틀에서 자신들이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획.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김여정 부부장이 밝힌 것에 따르면 국방 발전 5개년 계획이 있고 특히 그중에 5개 전략 무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시험 발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고요. 나머지 미사일들이 있는데 이 특징을 보면 가장 큰 것은 이게 다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그러니까 전술 핵 미사일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거리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거리 다양한 미사일을 다 묶으면 한국과 일본 그리고 괌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사정권을 둔 미사일들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본, 미국의 입장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협이 되는 최소한 이 영내, 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북한이 확실하게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갖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전 배치까지 했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이고요. 저는 가장 북한이 핵심적으로 원한 목표는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게 하고 미국이 인정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핵 군축이나 그 군비 제한 쪽으로 그렇게 할 그럴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이제 미사일 도발을 이어오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을 시계를 돌려보면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듯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 모라토리엄 파기 선언까지 가는 거냐, 평화 프로세스가 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모라토리움이라는 것은 북한이 2018년 4월 달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핵 실험과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을 일단 유예하겠다. 잠정 유예죠. 영어로 이제 모라토리움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19일, 1월 19일에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이 모라토리움을 완전 폐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폐기와의 가능성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평화 프로세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평화 프로세스가 지금 진행이 안 된 지는 2019년 2월 달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에 그해 10월에 마지막으로 북미 간의 스톡홀름에서 대화가 있었죠. 그다음 고해 12월에 북한이 사실상은 이른바 정면 돌파전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면서 미국과의 대결 국면으로 넘어가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지금 평화 프로세스가 전체적으로 다 멈췄다라고 봐도 되고요. 오히려 긴장이 조성이 되는데 결국은 핵심은 모라토리움을 깨게 되면 그러면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것은 굉장히 긴장이 조성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뭐 모라토리움이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말씀드린 전술핵이라는 것이 대부분 북한이 특히 시험하고 실전 배치했던 대부분이 한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모라토리움은 어떻게 보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것은 한국 공격용이 아니라 미국 공격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레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레드라인을 훨씬 넘은 것이죠. 한국 입장에서는 레드라인 넘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레드라인이라 그러면 이제 ICBM 발사와 핵실험 이런 것을 예를 들 수 있을 텐데 북한의 지금 도발 수위 높이는 걸 보면은 이것도 곧 현실화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추세로 가면은 결국 ICBM까지도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긴 한데요. 예상이긴 한데 그 부분은 근데 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북한도 쉽게 그렇게 결정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1월 19일 말씀드린 정치국 회의에서 딱 이것을 폐기하겠다라고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요. 여전히 좀 여지를 두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레드라인을 넘어서 모라토리움을 깨고 ICBM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면은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결국 미국 공화당인데요. 트럼프의 공화당이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험을 자기가 제거했다. 그 의미는 ICBM이 본토 공격용이니까 그걸 중지시켰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 그것을 쏘게 되면 이건 민주당 정부에 의해서 다시 미국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라는 그런 정치적으로 공세가 가능하고
올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미 뭐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가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낮은 상태고 대외 정책에도 난맥상이 많이 드러나서 예.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거와는 다르게 더 큰 정말 큰 악재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 미국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민중의 82%가 북한이 ICBM 테스트를 하면 그것은 가장 큰 위협이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훨씬 더 위협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적인 부담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제 판단에는 굉장히 강경한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북한이 그것을 원할 것이냐. 그러니까 ICBM 카드를 정치적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인 건 분명합니다. 예. 근데 제 판단에는 그 카드는 손에 쥐고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예. 그것을 실제 썼을 때는 사실상 북한도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좀 커지기 때문에 물론 저는 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만 최대한 좀 쥐고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때보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 분명한 노선이 보이질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추가 제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바이든 행정부의 지난 1년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라는 평가가 주류입니다. 뭐 저만의 평가가 아니라 최근에 그 뉴욕 타임스의 지난 그 주에도 나왔고요. Foreign Policy라는 또 그 잡지에도 나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1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얘기한 것은 잘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이 있다라는 얘기만 하고 예.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만나겠다.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그것은 바로 그 미국이 5월 달 제안을 했더니 6월에 김여정과 이성건 그 외무상에 의해서 바로 거부가 된 거였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뭐 북한에 강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상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1년 동안 북한은 이런 식으로 전술핵 미사일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게 됐고요.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중국이 또 북한 편을 들게 되니까 그런 공간이 북한 입장에서는 열린 거죠. 그래서 미사일 발사를 여기까지 갖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본인들에게는 좀 호재라 생각하는 호재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그 바이든 행정부가 그만큼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임하지 않은 이제 그런 것으로 현재 이런 위기까지 왔다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앞서서 분석하신 대로 북한이 예를 들어서 ICBM 도발로 간다면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경 노선으로 돌려놓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그 가능성이 훨씬 크긴 한데요. 그 또 역으로 유화적인 그런 형태로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30년간의 북미 관계의 이 핵 문제 역사를 보면은 오히려 북한이 강경하게 나왔을 때 이른바 이제 벼랑 끝 전술을 썼을 때 오히려 미국이 좀 유화적으로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럴 만한 별로 그 공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강경한 정책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좀 전망은 다 다르긴 한데 동계올림픽도 있고 베이징 그리고 이제 한국에선 대선이 있고 하니까 4월쯤에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4월의 위기설 뭐 이렇게도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4월이 일단은 한 고비가 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왜냐하면 김일성 그 110년 그 생일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북한군 창건일도 꺾어지는 해가 되거든요. 이른바 정주년.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매우 그 시기가 중요한 시기고요. 또 한미 연합훈련이 지금 3월 달 얘기를 하고 4월로 뭐 연기될 수 있다라는 일부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연합훈련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리고 올해를 혁명의 대경사의 해다라고 스스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북한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2년 동안 여전히 국경을 통제하고 뭐 일부 재개를 했습니다만 매우 제한된 형태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결국 그들의 군사력 그렇다면은 가장 핵심인 ICBM까지 포함해서 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른바 4월 위기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철저히 준비할 필요고 대비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서 이제 우리 입장에선 지금 북한 도발 양상이 어쨌든 레드라인을 넘은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제 보셨는데 우리가 이제 대북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지금 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막는, 그러니까 중단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하고 있는 미사일 이번 화성 12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한국과 또 일본까지도 포함한 그런 사거리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의 미사일을 이 발사 시험을 중단시켜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미가 또
주변국 그리고 또 유엔까지 합쳐서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매우 제한되죠. 그것도 유엔 안보리에 가져갔는데 우리가 봤습니다만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서 유보가 되거나 아니면 결의안이 전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예. 아니고 그렇다고 또 미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이든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미국이 최근에 제재를 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상징적인 제재에 멈추고 있다라는 예. 것이죠. 그 정도로 북한이 지금 계획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 아닌 훨씬 더 적극적인 그것이 대화가 됐던 아니면 어떤 무력 시위가 됐던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한미가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훨씬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일단 여기서 멈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요.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우호적인 곳이 중국인데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서 이제 북미 협상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동계올림픽이 유화적인 분위기로 가는 하나의 또 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동계올림픽 때는 북한이 도발을 좀 자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들을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틀렸죠. 예. 시작이 된 상태고. 근데 중국과 북한도 나름대로의 서로 셈법이 다 맞아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른바 그린라이트, 초록불을 줬습니다. 처음 5일에 미사일을 쐈을 때 중국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7번을 쐈는데 오히려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라는 북한 편을 들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중국의 입장에서도 오히려 북한이 그렇게 미사일을 쏘면 자신들이 이 미국과 함께 그전에는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협력을 했는데 미국이 중국을 때리기 시작하니까 협력을 안 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이 불안정성.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중국이 미국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실상의 어떤 레버리지를 또 보이는,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예. 북한의 일단 미사일 도발 배경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